네, 대선 특별기획 후보를 말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바로 안철수 후보 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이분께 좀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소통 창구를 지금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한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의견 기탄 없이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철수를 말한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말할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바로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 김근태 최고위원님을 모신 아주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당에서 아주 강추가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청년이시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판의 최대 화두는 또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모셨는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우리 최고위원님 30대이시라면서요? 네, 90년생입니다. 32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주변에서 선거 이야기 좀 많이 합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요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혼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뭐 그런 좀 개인적인 부분들에 좀 생각들을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것들 좀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이 만났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이 꺼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관심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촌 쪽에 사는데 네.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러 이렇게 음식점을 간다라고 했을 때 20대 친구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옆 테이블 보면은 뭐 이재명이 어떻고 뭐 안철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래서 20대 사이에서 네, 그래서 합석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오, 네, 합석해서 같이 2030이 합석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20대에 가까울수록 정치에 관심이 좀 많이 있구나. 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을 하세요 그런 걸? 네. 근데 지금 언론은 2030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30대로서 2030이 지금 같이 묶여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그 정권을 겪었고 또 네.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좀 그 좌우 이념적인 분류에 있어서 좌우 모든 것들을 좀 스펙타클하게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펙타클하게 경험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다 이제 좀 여러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좀 느끼면서 우리의 정치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적인 접근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 공통의 정책 경험이 네. 이제 공통의 어떤 생각을 좀 도출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최고위원님은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실물로 이제 처음 뵌 거는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사태 때 서울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었었는데 그때 좀 알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총선에 저희가 청년정당을 창당하려고 했었어요. 작년 총선 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5천 명을 모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당 준비 시절에 그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대표님하고 간담회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물로 처음 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창당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좀 눈여겨 보셨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영입이 되셨군요.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러면 쭉 이제 그 직접 대면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떻던가요? 일단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스마트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생각보다 좀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멀리서 보던 것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귀엽더라. 네. 귀엽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좀 그 생각을 좀 가까이서 뵙게 됐을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귀엽다라는 표현은 꼰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좀 아재 개그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개그를. 네, 그래서 또 어떤 개그였는지 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후보와 관련해서 세 가지 키워드 좀 꼽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김근태 최고위원께서도 지금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게 과학기술, 공익, 혁신 이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자,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안철수 후보하면 과학기술이다. 어떤 의미로 이걸 꼽으셨을까요? 우선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학자로서의 또 그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임상 의사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어떤 이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또 그런 의학자로서의 커리어를 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머로서로 또 어떤 큰 성과를 내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정치인 중에는 1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학기술 그러니까 키워드로 결국 이제 뽑았습니다. 과학기술이 급변을 하고 있고 그 급변의 결과가 결국 이제 어떤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텐데 네. 지금 급변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그나마 아주 전문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보자면 과학기술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안철수 후보가 공익은 왜 뽑으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행해 오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사적인 영역을 집중하면서 살아오셨다기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나. 공익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또 이렇게 딱 기부를 하신 것도 그렇고 예. 이제 V3 이제 고생해서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무료로 배포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학적인 그런 커리어를 또 활용을 해서 네.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서 공익에 굉장히 헌신을 하는 그런 면모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어찌 본다면 이제 그걸 어떤 거 이제 국가 살림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의 보다는 가장 기본 덕목을 가장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혁신은 왜 꼽으셨어요? 사실 과학기술하고 좀 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이고 거기에 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또 안철수 대표 하면은 어떤 벤처의 또 상징, 벤처 1세대로서의 또 상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미개척 영역을 새롭게 뛰어들어서 그것들을 혁신을 통해 체화하는 또 그런 면모가 담겨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최고위원께서 영입이 되셔가지고 최고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안철수 후보를 지켜보면서 이 세 가지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꼽으신 거잖아요. 근데 네. 김근태 최고위원의 눈에 이제 딱 꽂혔던 이 세 가지 요인이 김근태 최고위원을 넘어서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평가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근태 최고위원만의 어떤 평가라고 보세요?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지금 시급한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뭐 어떤 말씀이에요? 좀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자라는 것에 좀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미래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 못지않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상화 과정에서 차근차근 그 예. 준비 작업을 만들어 가야 제대로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지금 김근태 최고위원께서 꼽아진 세 가지 키워드를 모아서 한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그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국가적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모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길을 열고 또 거기서 어떤 그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를 하는 이런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 사회적인 영역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이 이렇게 바꿔야 되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어떤 정치 콘텐츠로 이게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정치 역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안철수 후보가 그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저는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를 꼽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도 이제 정치를 하신 지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 계신데 네. 그래서 기존의 정치에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삶 네. 거기에서 마련했던 전문성과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여태까지 준비를 했던 내용들 행정에 대한 이해 뭐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공부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어울러서 예.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 예. 근데 특히나 안철수 후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에 대한 이해는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또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손실 보상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꼭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적 식견이 없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그 과학기술이라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서 내놓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당에서 주장을 했던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부가 내리는 방역 지침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방역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밀집도 그리고 이제 공기 순환을 얼마에 주기로 시키느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얼만큼 사람을 밀집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순환시킬 수 그 유동 인구를 순환시킬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방역 지침을 세우는 그런 그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죠. 잠깐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듣고 배웠나 봅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도매금으로 규제하지 말고 핀셋으로 딱딱 어떤 그 상황에 맞게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얼만큼 그 확진자를 줄이면서 극복을 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분들께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장사를 어느 시기에 얼만큼 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이 상실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게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국가가 어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겠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익을 말씀하시면서 사회 기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좀 이게 이제 비교가 좀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씨 같은 경우도 그 사회 기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지금에 와서의 평가가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지금 말씀하신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이 그 공익적 사회 기부라고 하는 것이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표와 연관성 속에서 기부 선언이 있고 이러면 오히려 선도가 떨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공익적인 기부 활동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사회 기부를 이야기했던 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이제 선거에 도전하시면서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맞지 않나요? 그때 했던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기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문홍답에 가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올렸다라는 혹시 그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네. 혹시 최고위원님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로서 혹시 그 뒷이야기는 좀 들으신 게 없으세요? 왜 올렸는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사실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2030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2030 세대가 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던 홍준표 이제 전 후보죠. 예. 홍준표 의원의 그 행보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그때 그 지지율이 상당했었고 네. 그 핵심 지지층이 바로 203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20대의 어떤 그 지지도라는 거의 절대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쭉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다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들이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대안의 정치인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계속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나름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프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또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미래 담론들이 조금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와닿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신 것으로 그러면 생각합니다. 역시 30대의 입장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청년 세대하고 소통을 해주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이제 1야당과 이제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는 횟수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래서 군소정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노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또 기획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이제 그 방송에 이런 데 노출되는 안철수 후보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 너무 진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의 문화 감성하고 별로 이제 코드가 맞지 않는다. 혹시 이런 얘기는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의견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요. 네. 혹시 그런 점에서 혹시 좀 조언 좀 주고 그러세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근데 또 과거에 한번 이제 안철수 대표님께서 그런 지적을 받고 어떤 자기의 화법을 조금 급격하게 변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면이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본인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의 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과도하게 확 급격하게 틀어가지고 또 보여드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성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의원과 이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청년 세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그리고 끊임없이 그 담론을 말씀하시는 후보는 우리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해답이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라는 것이 와닿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심상정 후보고 만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 차원에서는 그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어떤 당의 이념적인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행보들이 정의당의 행보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죠. 있죠. 근데 저희가
군소 정당으로서 함께 연대를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대선에서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들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쌍특검을 진행을 하자라는 주장 같은 경우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양당제로 이제 굳어지는 그 경향을 많이 보여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결선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안철수 후보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막판 가서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네. 사실은 모든 관심을 여기에 두고 이제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퇴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졌었죠. 근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점은 네. 충분히 국민의힘하고 바라보는 지점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래요?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혁신 이런 네. 것들 현재 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측면도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혹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좀 그런 언행들.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들의 근데 생각을 들어볼 뭐 수는 사퇴하고 없어서. 뭐 감정 안 그러니까 뭐 상할 거다는 건 웬만하면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각 정당의 또 나름의 지지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또 그 지지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또 깊어지다 보면은 그게 정치 혐오로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또 정치의 가장 문제점이 전 국민적으로 만연하게 퍼져 있는 정치 혐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지금 이제 계속 한 자릿수잖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쭉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정치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사실 당장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가다 보면은 또 지지율이 오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선 특별 기획으로 후보를 말한다 꾸며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안철수를 말한다 꾸며드렸습니다. 일단 본방은 근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는 본방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후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특별기획 안철수를 말한다. 자, 2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본방과 마찬가지로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더마카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더마카입니다. 일단 칭찬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댓글창이었는데요. 네. 전혜성 님이 안철수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신 게 많죠. 4차 혁명 등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매번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다크엔젤 님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혹했습니다. 초원님, 처음 정치판에 등장했을 때 신선했죠. 네. 새정치? 뭔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을 듯한 희망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여니 맹탕이라고 꼬집어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김근태 최고위원은 안철수의 새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거 묻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안철수 후보가 귀엽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꼰대는 아니었다라고 하셨는데 7991 하나번님이 요즘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이 인기 아닌가요? 안철수 후보가 품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매력이 다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6873님은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갖는 최대 장점이 뭘까요?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세요. 네. 5664님 최고위원이면 안철수 후보랑 직접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분도 항상 비선? 실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많은 질문은 본방에서 제이비가 했던 질문이긴 한데 완주 여부였습니다. HBYI님이 안철수의 새정치, 김한길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둘 다 새새새 하다가 쎄쎄쎄? 네. 네, 이런 질문 있었고요. 2260님은 안 후보님께 꼭 묻고 싶습니다. 또 단합하실 건지 연대하실 건지 그러면서 레드퀸님은 이번엔 꼭 끝까지 갑시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김도현님은 사퇴할 사람은 김종인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또 안철수 후보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마라톤이잖아요. 아, 예. 김영환님이 대선 선거운동 중에 하나로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마라톤 전국 일주 하나요? 국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건지 그걸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장주상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뭔가요? 아주 건설적인 질문 보내주셨고요. 네. 최디님은 가장 시급한 건 제 생각에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해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김민영님이 안 후보는 전문가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주위에 사람이 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탈원전에 대한 안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8672님이 이건 좀 아픈 질문이실 수 있는데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전 국민의당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의견 있었고요. 예. 9899님이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초심으로 만든 당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까요? 네. 왜 자꾸 당을 쪼개고 합치고 했을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안 후보께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마지막은 아픈 질문을 남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더 심도 깊은 대화 나눠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마카였고요. 지금 쭉 들으셨죠, 김건태 최고위원님. 네. 지금 답변할 게 쭉 막 쌓여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중간까지 적다가 포기했습니다. 일단 좀 아까 이제 이 댓글 질문 중에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직접 소통 많이 하시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그 댓글이 거 왔는데 자주 보시기는 하는 거죠. 일단 정기 회의가 또 잡혀 있다 보니까 그 회의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사에 자주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일정 중간 휴식을 취하실 때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때 이럴 때 당사에 계시는데 당사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뵙고 인사드리고 좀 중요한 얘기 드릴 게 있으면 면담 요청하고. 그러니까요. 네. 아까 오룡육사님이 그래서 이제 직접 소통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시면서 비선 실세 논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뭐 비선 실세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진짜 초원님이 주셨던 안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은 새정치거든요. 네. 요즘은 이 말씀을 안 하시던데. 네. 근데 우리 최고위원님이 이해했던 새정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치권에 얼떨결에 사실 들어오게 됐는데 실용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실사구시에 입각한 좀 정치의 접근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예. 이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예. 그런 현실에 입각한 너무 이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딘 상태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대한민국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김민영님이 이런 그 의견과 질문을 주셨잖아요. 일단 안철수 후보 주위에 사람이 없다던데라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최고위원님? 당이 아무래도 규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같은 거 돌려볼게요. 네. 우리 최고위님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아니라 네. 뭐 다른 후보 다른 정당하고도 그러니까 이래서 그 결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국 사태 때 처음 마이크를 집어 들었을 때 던졌던 그 주제가 이 박근혜
그 탄핵 전국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국 때 저도 촛불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 안고 출범한 게 이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고, 근데 여러 가지 내로남불적인 모습들 그리고 무능한 모습들 좀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무엇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입각을 했을 때 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그런 결에 맞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정당이 아닐까. 국민의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저와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은 이제 또 국민의힘에 소속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럼 뭐 요즘도 소통 많이 하고 그래요? 뭐 그렇죠, 친구들이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도 역시 단일화라고 이제 그 더마카가 소개해 주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당을 달리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친구들이니까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단일화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소망은 단일화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은 뭐 좋겠죠. 근데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시선으로 정치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 10년, 20년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짧은 시기에 결과를 위해서 무슨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일들을 이제 도모하는 거는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 안철수 후보 본인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전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본방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단일화라는 게,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뭐 삼국지 게임 하듯이 동맹 맺고 뭐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또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요. 예. 이 지향점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아까 이제 그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습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존중하는 모습을 좀 충분히 보여준다면 여지는 더 넓어진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근데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 그 행보를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제 그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라고는 일반적인 분석이었고 평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단일화도 모색을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그 국민의힘 단일화를 하면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를, 그러니까 다들 염두에 두면서 단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어찌 본다면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만나서 뭔가를 공동 모색한다. 그러면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지금 포지셔닝이 정확히 뭐냐? 이게 이제 되게 헷갈리고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그 설명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일 역시 저희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정책 공조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서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상이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거 제도라든지 지금 거대 양당이 가진 문제점을 보다 표면화하고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또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아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들어왔던 질문 중에 6873님이 이제 우리 이제 최고위원께서 물론 이제 세 개의 키워드로 꼽아주시긴 했는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아마 좀 답을 듣고 싶으셔서 이제 이런 그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최대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 들어왔잖아요. 네. 하나만 딱 꼽으면 뭐인 것 같으세요? 그 사실 제가 이과생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과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을 잘 파악해서 최적의
그 답안을 도출하는 실사고시. 네. 그 부분이지 그게 이제 않을까. 이과적 사고의 특성입니까? 뭐 저 문과적 사고는 주로 같이 그렇게 되면 또 국민 분열의 씨앗을 제가 이거는 문과와 이과의 갈등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네, 문과도 저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장점이라고 하면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사고시다. 네. 그럼 아까 들어왔던 질문하고도 맥이 다를 것 같은데 탈원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문 들어왔잖아요. 네. 혹시 좀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가 가진 생각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것의 그 중심에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어떤 환경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사실 이거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몰이해? 네. 어떤 점에서? 원자력 그 발전 예.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보면 그렇죠. 뭐 저건 가공할 공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또 발전을 그만큼 했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본이나 지진이 많은 또 그런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해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원전이 이렇게 또 가동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또 그런 설계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그 어떤 발전 형태보다도 안전한 형태라는 것이 지금 원전 기술이 도달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체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 부분에 떨어지다 보니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비용적인 측면이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비용적인 비효율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환경 파괴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네. 했을 땐 적극적으로 원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탈탄소와 탈원전은 모순 이율 배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9899님이 주셨던 질문이 여러 차례 당을 쪼개고 합치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어떤 그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사실 제가 몸담고 있을 때의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물론 뭐 그렇긴 해요. 명확한 것들을 제가 뭐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네. 자기의 소신에 맞게끔 그런 선택들을 해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뭐 당이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같이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행보들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제 소신을 말씀하시는데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그 세력의 영역이잖아요. 네.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서 함께했던 세력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윤리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면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 국민들께서 어떤 나의 방향성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같은 당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이견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너무 막 드린 것 같아갖고 죄송하고. 템포가 네. 확실히 빠르네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들어왔던 좀 가벼운 질문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김영아님이 주셨던 건데 안철수 요즘도 마라톤 뛰시나요? 마라톤은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고위원에서 함께 마라톤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마라톤 그 풀코스까지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같이 여러 번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몇 킬로까지 뛰어보셨어요? 저 10km, 11km 이 정도. 10킬로까지 뛰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10킬로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뛰시단 말이에요, 우리 최고위원님도. 네, 그 이악 물고 따라갔습니다. 이야, 그 체력 대단한 체력인데. 근데 제가 이제 총선 때 합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 때는 이제 선거 그 비례 후보만 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네. 다 마라톤으로 선거 운동을 하셨는데 예. 그걸 계기로
실제로 이제 저도 달리기를 연습을 좀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꿀팁인데 제가 운동을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데 숙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달리기 운동이 네. 진짜 몸에 좋은 영향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미치는 운동이구나. 좀 이렇게 저는 느끼고 제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아주 뒤늦게 이제 마라톤 도전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어떤 분은 막 살을 쭉 보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완주를 한 번 하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라는 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던데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선거 운동에 다시 또 이제 마라톤 그러니까 전국일 혹시 이런 게 또 그러니까 그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마라톤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선거운동 방식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선거법상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방식의 선거운동이었고 네. 이번 대선은 또 그 상황이 다르니까 보다 이제 전국 순회 일정도 잡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달리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난다기보다는 예. 보다 이제 좀 차분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아마 선거운동을 하실 거라고 진짜 그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네. 지금 그러니까 돌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심상치 않은 버스라고 지금 돌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언제부터 전국 순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정 팀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제가 이건 준비 중인 거고. 네, 제가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그럼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다른 버스도 등장하는 겁니까 국민의당에서도? 그래서 버스의 형태로 이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지방 순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좀 약간 이제 호흡 고르는 김에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 총리시라면서요? 네. 청년내각 총리시라면서. 저희가- 청년내각은 뭐예요? 이번에 이제 청년본부장으로 이번 캠프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구를 캠프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끼리 한번 가상 내각을 꾸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컨셉에 맞춰서 총리라는 직함을 달긴 했는데 좀 민망한 측면이 있고요. 뭘 민망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기존에 나왔던 공약들을 청년의 관점에서 뜯어보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측면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요 측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면서 예. 안철수의 공약을 청년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그런 기획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해주신 김에 안철수 후보라고는 틀을 벗어나서 네. 이제 모든 후보와 모든 정당이 청년 문제에 지금 골몰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가장 핵심적이다. 예. 내 가장 우선적으로 대선 후보가 정책 공약을 내놔야 되는 청년 관련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어렵게 가다 보면은 그 확산력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또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30 세대한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좀 풀어주신다면.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노동 유연화 에 예. 대한 부분들 노동 개혁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사실 그런 연금 면에서. 개혁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엄청난 난제죠. 네, 정치권에서 입에 올리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또 부딪힐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럼 안철수 후보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실제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개혁을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미래 세대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들은 또 부담을 하고 네. 자기의 또 노후에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선순환 구조를 보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셨죠. 청년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대녀와 이대남이 갈라지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예.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화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찌 본다면 청년 문제 공동 대처해야 되는 연합 세력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갈등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여유? 생각을 해요. 삶의 여유입니까? 그렇죠. 삶의 여유, 뭐 경제적인 여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의 여유들이 있을 텐데 여유의 영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갈등의 영역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그 젠더 갈등도 폭넓은 시점에서 보면은 그냥 갈등 서로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생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뭐 더 나아가서 후보가 젠더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정치권에서요? 예.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특히 여성계에서 예.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계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활동 아젠다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그런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피해 의식을 또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보세요? 하고 그런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 혹시 조언 주신 게 있습니까? 우리 최고위원 의원님께서? 고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두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대남 이대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공약들을 낼 수 있을까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이 갈라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통합을 하는 어떤 뭐냐면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건 뭐 누구 뭐 정파나 후보를 떠나서 이건 당위인 것 같은데 네. 그 좀 약간 이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그 질문을 주셨잖아요. 최우선해서 내세워야 되는 공약 하나를 꼽아달라 이런 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가장 맨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 그래서 5개의 삼성 같은 그 초일류 기업,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 경제가 완전히 세계 경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삼성 같은 그 글로벌 기업을 5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자생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을 정부가 과도한 규제라든지 과도한 간섭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일례로 이제 문화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제 문화 콘텐츠 역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 내의 어떤 그 문화적인 접근보다도 해외의 넷플릭스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유롭게 니들이 콘텐츠를 생산해 봐라라고 풀어줬을 때 대한민국의 잠재된 역량이 뿜어져 나온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들, 초격차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지금 그 최고위원님께서 바로 이제 그 제가 질문할 때 규제 혁파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한 줄기로는 경제 민주화가 너무나 지금 더디고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병존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구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그 민생 입장에서 뭐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경제민주화 범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 횡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풀어줘야 될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고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반칙을 행한다거나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규제가 들어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점을 한번 들어. 만약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정말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혹시 그런 점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 아니면 너무 잘 모르고 있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을 또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화끈한 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끈하다고요? 네. 어떤 점에서 화끈해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또 회의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들이 막 공존을 하잖아요. 또 화끈하게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딱 정리를 딱 해주시고. 끊어버리고 정리한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평생 공부만 한 서생 이미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화끈하다. 일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허. 가야 될 거 가고 어허.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또 측면이 있다. 회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장면들이? 네. 그렇군요. 귀엽고 화끈하다. 또 귀여우실 땐 귀여우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혹시 이제 다 마무리를 해도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이제 지금 뭐 아무거나도 마음껏 하실 수 있고요. 못다하신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무래도 군소 정당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관심도나 여러 가지 노출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던지는 미래 비전의 방향이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우리가 거기를 그 비전을 따라서 가야 될 또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앞으로 보여주는 행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는 행보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를 말하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셔서 시간이 후딱 갔는데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유리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김근태 최고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